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합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30대에 대한 부동산 고민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0대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하려니 청약 가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또 모아놓은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고요. 전세에 머물게 되면 이 전월세 관련 지금 임대차가 시장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30대는 지금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이 많은데 그에 따른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을 통한 그런 청약 전략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이런 특별 분양을 통해서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분을 전체 85%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무려 3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5%, 도합 55%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충분히 좀 활용할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 매매 시장으로 갈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이 일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향후 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투자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면에서도 향후에 기회가 되려면 현재 용적률이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0% 이내,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150% 이내 이런 그 기준을 설정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이제 역세권, 예를 들면 신안산선이 됐던 신분당선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철도 개통 여지가 있는 이런 역세권, 미래의 역세권 위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제 매입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매는 이제 통상 이 감정평가 시점이 1차 시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 정도가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전에는 집값이 쌌었던 경우가 많아서 그 기준 하에서는 충분히 한번 현재의 시세와 비교해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 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전세에 머무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이런 그 매입 전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새로 변경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민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가 특별공급분에 해당이 되고 그중에 이제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가 25%에 해당됩니다. 이 물량만 보더라도 전체 물량의 55%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노부모 봉양 같은 경우에도 5%의 그런 그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한 세 부분 정도는 우리 30대에서 기회를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는 또 20%,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5%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 비중도 또 35%에 이르고 또한 이제 노부모 같은 경우에도 3%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38% 정도의 그런 물량에서 청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민영주택의 이제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비율이 조금은 낮아집니다. 신혼부부는 그대로 20%인데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7%로 낮아지고 노부모는 똑같이 이제 민간은 3%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30% 정도까지도 우리 30대에게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가입을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혼인 때부터 이런 그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는 무주택 자격을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됩니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 신혼부 같은 경우는 120%, 맞벌이 같은 140%의 그런 구간도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에서는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입주자 저축 총액이 600만 원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민간은 600만 원은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청약 증거금 이상만 충족을 하면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생애체 투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지만 청약 자격이 유지되고요. 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신혼부부와 달리 이제 100% 이내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100%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득 기준이 낮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른 또 대비도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5년 이상 이런 그 소득에 대한 납세 실적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청약센터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면 이제 차순위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짚고 대비를 해야 이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향후에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30대에게 1차적인 기회는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망한 청약 대상지는 향후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가장 우리의 미래의 공급 물량으로 아주 핵심 화두가 돼버린 3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는 뭐 익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하남 교산이 나름대로는 뭐 인기 지역으로 떠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뭐 고양 창릉, 그다음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뭐 이런 지역을 토탈해서 5군데가 이제 17만 3천 가구이고, 역시 제일 뭐 화두로 떠오르는 핵심 입지는 과천의 과천지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바이역의 바로 그 남쪽에 위치한 그런 자리인데 여기 이제 7,100가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야말로 아주 노른자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안산 장상지구에 13,000가구가 들어가고 GTX A라인의 용인 구성역에 11,0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삼성역에서 수서,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 역이 용인 구성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GTX를 타게 되면 세정거장이죠. 불과 뭐 한 15분 정도 남짓에 강남의 삼성역에 도착하는 이런 핵심 입지로 자리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관심을 둬도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3만 가구를 사전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런 공공택지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화두가 많이 됐습니다만 태릉 CC에 10,000가구가 입지하고요. 이 자리 또한 전체 신도시나 공공택지를 통해서 거의 뭐 1순위로 꼽아야 될 그런 핵심 입지인데, 용산 캠프킴 부지가 있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바로 삼각지역 바로 앞에 전쟁기념관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는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용산 공원을 전망하고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공원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좋은 자리는 사실상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핵심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공택지에서 추가된 과천에 정부청사 앞에 4,000호가 있어요. 자, 이 정부청사역은 지금 이제 4호선인데 이 역 또한 GTX C 노선이 개통되는 그런 역이어서 과천에서 한번 타게 되면 양재 삼성역까지 이제 2정거장에 불과하겠고 충분히 관심을 가질 그런 여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핵심 노른자리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지는 서울 조달청 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0호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반포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발표된 이 공공택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또 핵심 입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용산 정비창 부지 10,000가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노른자 중에서도 또 이런 만한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용산역이라는 그런 핵심 철도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만약에 부장을 받게 되면 투자성에서도 기대 이상의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와 유사한 그런 그 가치를 가지는 데가 삼성동에 있는 서울 의료원 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GBC 현대센터 바로 배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역이 이제 수도권에서 GTX가 개통되면서 모든 그 역량이 강남에서는 여기에 집중되고, 이 자리에 3,200호의 물량은 그 어떤 강남 지역보다도 상당한 집중력이 예상되는 그런 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간략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집에서 4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향후에 더 2년을 연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2월 10일까지는 이제 2개월 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세입자와 소유주가 협의해서 5% 이내에서 상한액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한선이 5% 이내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내역을 모두 데이터화해서 그에 따른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통계 자료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이제 세무 관련 자료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가 됐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방금 언급을 했듯이 12월 10일부터 2개월 전에 반드시 이걸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자가 전세가 낀 집을 쉽게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 소유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이 입주한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입주한 소유자 좀비속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실거주 해야 됩니다. 2년을 실거주. 이런 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입자가 그에 따른 이제 전입 관계에 열람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 입주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말씀드린 대로 1회 안에서 5% 이내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대응을 하면 크게 좀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은 나올 것은 이제 거의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보강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 지나친 급등으로 인해서 좀 보합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하려는 사람은 다주택자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취득세부터 중과 상태이기 때문에 초가 시장은 이제 보합세 정도로 좀 당분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중저가 주택입니다. 중저가 주택이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9억 원 이하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강보합세 내지는 소폭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난에 쫓긴 이런 그 수요가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경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초고가 주택이 상승하면서 이 중저가 주택이 따라서 올라가는 일종의 나름대로 이 계단식 키 맞추기라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 위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 견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저가 주택의 가격은 당분간 좀 소폭 상승하는 형태의 그런 가격선을 가지지 않겠나 좀 예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30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은 계속 전세에 머무는 것도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기의 그 조달 자금,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제도를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제도는 디딤돌 대출이 됐던 보금자리론이 됐던 적격 대출이 됐던 이런 그 대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통해서 정책 자금 대출을 먼저 받는 게 좀 우선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은행의 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자금 출처 소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금 출처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 무관, 이 증빙 서류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제도를 지금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그 내 집 마련 준비도 자금 조달 충분히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시장의 매수 시기는 관심 지역 위주로 꾸준히 지역에 대한 그런 그 집중적인 모니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그런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 여의도 5번 출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